배우 최우식 주연의 살인장난감 원작의 줄거리를 요약해드립니다. 이탕의 숨겨진 능력과 장난감 형사의 비밀, 그리고 결말까지 모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줄거리 요약은 원작의 감동을 대체할 수 없으니 꼭 원작도 함께 즐겨보세요. 이탕의 첫 경험. 이탕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그가 알바로 일하는 편의점에 진상 손님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는 이탕에게 담배 하나 달라고 했는데 이탕이 한 갑을 내주자 자신은 한 보루를 달라는 거였다며 이탕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탕은 어처구니 없는 그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손 안 피우고 싶지 않아 그를 달래서 내보냈죠. 얼마 안 있어 이탕은 퇴근길에 쓰러져 있는 진상을 발견합니다. 이탕은 순간 망설였지만 도와주지 않고 집으로 향했죠. 그렇게 길을 가다 보니 아까 편의점에 진상과 같이 온 그의 친구가 보여 그에게 다가가 골목에 친구가 쓰러져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반응이 이게 뭐야? 그는 이탕을 노려보며 띠꺼운 말투로 신경 쓰지 말고 갈 길 가라고 했죠. 애써 챙겨준 자신의 노력을 무시하자 화가 난 이탕은 그의 뒤에서 뻑큐를 날렸습니다. 그때 손님 친구는 뒤를 돌아보았고 뻑큐 손동작을 보고서는 이탕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맞으면서 이탕은 학창시절 괴롭힘 당하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는데요. 당시 용기 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후회가 되었고 이번에는 갑자기 용기가 솟구쳐 그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합니다. 마침 집에 벽시계를 달려고 편의점에서 망치를 빌려가는 길이었죠. 그렇게 아저씨는 죽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용기가 만용이 된다고 누가 그랬었나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도중 누군가 부스럭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맹인으로 보이는 한 성인 여성과 렉스라 불리는 강아지였죠. 다행히 그녀는 앞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이탕은 숨죽이며 그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다 서둘러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이탕은 집에 도착해 자신의 죄값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형 아닌 무기징역? 이 두 개 모두 자신의 실수에 비해 너무 무거운 형벌같이 느껴져 억울한 마음만 들었는데요. 그때 누군가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벌써 경찰이 날 잡으러 왔나? 깜짝 놀란 이탕은 떨리는 마음으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았는데요. 밖에는 나야 나 라며 이탕의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술을 진탕 마시고 온 친구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나 계속 너랑 같이 있었던 거다 라며 피곤한 듯 잠자리에 누웠고 이탕은 그를 보며 내가 오늘 뭔 일 했는지 알면 마음 편히 누워있을 수 없을 텐데 라 한탄했습니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나는데요. 친구를 이용해 알리바이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이탕은 자신이 알바 끝나고 바로 집으로 온 거고 그러다 친구를 만났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시계를 본 이탕. 갑자기 현장에 두고 망치가 생각납니다. 도구를 현장에 두고 오다니 완전히 망한 거였죠.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된 장난감 형사. 그는 어릴 때부터 운이 안 좋고 남들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 형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게 된 장 형사는 우선 피해자들의 마지막 행적인 편의점에도 찾아가 보았는데요. 편의점 CCTV에는 별다른 게 찍히지 않았기에 그는 탐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을 조사해 나갔습니다. 당연히 편의점에서 손님과 약간의 다툼이 있던 이탕도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장 형사는 이탕을 만나자마자 손님이 진상이라 화가 나 죽였냐며 그를 떠보았습니다. 그때 다른 형사가 그에게 다가와 서로 죽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 말했는데요. 알고 보니 요 전날 길거리에 누워있던 진상은 이미 죽은 상태였던 것이죠. 진상과 그의 친구는 서로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러다 친구가 진상의 아내와 바람이 났고 그걸 진상이 알게 되어 둘이 싸우다 서로 죽인 것 같다는 게 경찰의 추측이었죠. 장 형사는 결과보고가 있기 전 범인이 이탕일 수도 있다 생각해 이미 그의 친구들을 들쑤시며 살인이 일어난 날 이탕이 무엇을 했는지 묻고 다녔었는데요. 괜히 이탕이 오해를 사게 한 것 같아 미안했던 장 형사는 다시 편의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탕에게 그냥 껌도 계속 씹다 보면 풍선을 불 수 있는 것처럼 뭐든 익숙해지면 괜찮아진다며 진상과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 위로해줍니다. 그 후 얼마 뒤 경찰에서 충격적인 감식 결과를 마주하는데요. 이탕이 죽인 사람은 알고 보니 2000년대 연쇄살인범으로 4년간 전국 수배 중이었던 여부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친구 부인과 바람이나 친구를 죽인 전적이 있었고 이후 산에서 여대생을 강간하고 죽이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였죠. 경찰의 브리핑을 뉴스에서 보게 된 이탕은 자신이 죽인 사람이 사실은 범죄자였음을 알게 되자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죄책감에 하루하루 힘들었었는데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탕은 오랜만에 들뜬 기분으로 편의점에 출근하는데요. 그날 편의점에 사건 현장에서 봤던 맹인 여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탕에게 말했죠. 계란 한 줄 주세요. 100만원도요. 앞으로 매달이요. 이탕의 위기. 다짜고짜 100만원을 달라는 말에 이탕은 뭐라고요? 라며 되물었는데요. 그러자 맹인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내리며 자신의 눈을 보여줍니다. 한쪽 눈은 지디겨져 불구가 되었지만 다른 쪽 눈은 볼 수 있었죠. 맹인은 내일까지 100만원을 준비해두라며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 협박합니다. 이탕은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 애써 100만원을 마련하여 그녀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맹인은 오지 않았고 이탕은 혹시 하며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그녀는 나타났죠.
알고 보니 그녀는 이탕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편의점 근처에서 지켜봤었다고 말합니다. 맹인은 이탕에게 자신의 집으로 따라오라고 했고 거기서 100만원을 받은 뒤 앞으로도 매달 말일에 돈을 100만원씩 가져오라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증거가 있다며 망치를 꺼내 보여주었죠. 이탕은 그 망치를 뺏어들어 맹인을 죽였습니다. 이날 이탕은 생전 처음으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죠. 맹인 사망사건도 조사하게 된 장 형사. 이상하게도 맹인의 시신은 유달리 훼손이 심했는데요. 흉기로 많이 맞기도 했거니와 강아지가 시체의 일부를 먹어치워 범인을 알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다 특이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죽은 맹인이 사실 몇 년 전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후 집 앞마당에 매장해 두었던 것이죠. 한편 100만원을 잃지 않게 된 이탕은 친구에게 10만원을 갚고 돌아가는 길에 불량 청소년을 마주칩니다. 이탕에게 담배를 달라 하는 고딩들, 이탕이 고등학생 아니에요? 라 묻자 발끈한 불량 청소년 2명은 없으면 그냥 가면 되지 왜 설교를 하냐 따졌고 열받은 이탕은 근처 놓인 벽돌을 들어 이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사실 그 학생들은 과거 집단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담한 가해자 학생들이었는데요. 장 형사는 당시 피해자였던 여중생의 부모가 이들을 죽였을 수 있다 추측해 부모의 알리바이를 확인합니다. 그때 여중생의 아빠가 경찰서로 들어와 자신이 학생들을 죽인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장 형사는 아버님께 잠깐 담배 한 대 피실까요? 물었고 여중생의 아버지는 자신은 담배를 피지 않는다 답했습니다. 그러자 장 형사는 알고 있다며 아버님이 죽이지 않은 것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피해자 얼굴에서 담배로 지진 흔적이 있었고 범인은 오른손잡이인데 아버지는 담배를 피지도 않고 왼손잡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여중생의 아버지는 이탕의 범행을 목격했는데요. 그날 학생들을 죽이러 간 아버지는 이탕이 먼저 선수 치는 것을 목격합니다. 남들에게는 이탕이 범죄자일지라도 자신에게는 은인 같은 사람이었기에 그는 이탕이 현장에 두고 간 벽돌을 그의 집 문 앞에 놓아주었고 대신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거짓 자백인 게 들통나자 경찰은 여중생의 아버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 형사는 그를 풀어주기 전 혹시 범인의 얼굴을 본 적 없냐 물었고 아버지는 못 보기도 했고 알아도 말해주지 않을 것이라 단호히 답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모르는 이탕은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 자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인 망치와 벽돌을 가방에 챙겨 집을 나오는데 오토바이에 탄 한 남자가 가방에 귀중품이 든 줄 알고 소매치기에 갑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봤는데 안에 돈 되는 물건은 없자 실망하며 증거물들을 강에 버려버리죠. 뜻하지 않게 완벽 범죄가 되어버린 이탕의 범죄. 게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탕이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갔는데 뒤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경찰이 무슨 나라의 법이 이럴 수 있냐며 지난번 죽은 애들이 사실 여중생을 성폭행한 애들이었다. 잘 죽은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날 이후 이탕은 본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돌입합니다. 헬스를 해서 체력을 기르고 여러 범죄자들을 처단하며 돌아다녔죠. 새로운 사건. 범죄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자 장 형사는 노빈을 찾아가는데요. 노빈은 장 형사가 예전에 잡았던 해킹 범죄자로 그의 취미 겸 특기는 방구석 프로파일링이었죠. 장 형사는 노빈에게 그동안의 사건 자료들을 보여주며 자료들 간 공통점이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노빈은 증거가 없긴 하지만 한 명이 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 얘가 저지른 큰 건을 왜 빼세요? 물었습니다. 노빈이 묻는 것은 죽은 지검사에 대한 것으로 현직 검사가 일개 범죄자에 의해 죽었다는 게 시민들의 불안을 불러일으킬까봐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건이었죠. 이걸 노빈이 알고 있다니 장 형사는 노빈이 또다시 경찰청 서버를 해킹한 것을 알아채고는 그 자리에서 노빈을 해킹죄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그리고 해킹 증거를 찾기 위해 노빈의 집을 수사해 보았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얼마 뒤 노빈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빈은 경찰들이 도청장치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는지 살펴보는데 그의 집에 시키지 않은 짜장면이 배달 왔습니다. 짜장면 배달부는 이탕이었죠. 그는 수줍게 웃으며 그래도 경찰서에 다녀왔으니까 하며 노빈에게 두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중국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노빈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노빈의 집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던 장 형사는 지나가던 중국집 배달원 이탕에게 짜장면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탕은 지나가는데 장 형사는 뒤늦게 이탕의 얼굴을 기억해냅니다. 곧바로 노빈의 집에 올라가 보니 노빈은 이탕에게 받은 두부를 들고 있었고 장 형사는 둘의 사이를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노빈은 입을 열지 않았죠. 이에 장 형사는 말하라며 노빈을 때렸습니다. 경찰이 시민을 패도 되는 건가요? 라는 노빈의 물음에 눈 돌아간 장 형사는 곁에 있던 화분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내리치고는 이제 쌍방이야. 신고할 거면 신고해봐 라 말했습니다. 문제는 노빈의 방에 감시 카메라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빈과 이탕은 장 형사가 노빈을 괴롭힐 것을 예상해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고 장 형사가 노빈을 때리자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죠. 이 일로 장난감 형사는 좌천당합니다. 그리고 이탕은 대전을 떠나 부산으로 도망쳐 한 마트에 취직합니다. 그는 당분간은 여기에 숨어 조용히 지낼 생각이었는데요.
얼마 안 있어 마트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트에서 캐시어로 일하던 박인선이 모텔에서 화재 사고로 죽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죽은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여대생이던 인선은 어느 날 남친과 관계를 즐기며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그게 유포되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길거리 남자들이 자신을 쳐다볼 때면 그 영상을 본 거 아냐? 마음 졸였고 매일 밤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영상을 찾아 지웠죠. 하지만 영상을 아무리 지우고 지워도 바퀴벌레처럼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선은 성형을 했습니다. 영상 속 자신의 모습과 최대한 달라 보이는 게 목표였죠. 그렇게 다른 얼굴로 살아가던 어느 날 누군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요. 한 남자가 여친을 곁에 두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쳐다보길래 기분이 나빠진 인선은 그에게 다가가 자신이 영상 속 그 여자 맞다며 보고 싶으면 더 보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박인선 맞지? 나 초등학교 동창 하상민이야. 상민은 초등학교 시절 인선을 짝사랑한 남자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이 잊어지지 않았는지 인선의 볼에 남아있는 점을 보고 바로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죠. 둘은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서로의 근황으로 상민은 곧 결혼을 앞두었다는 소식을, 인선은 관계 영상이 퍼졌다는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선은 그 당시 죽고 싶었지만 겨우 다시 살아보려고 마음먹었으니 앞으로 자신을 찾지 않으면 좋겠다고 부탁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거라고 말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상민은 인선의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지도 좋다고 찍은 거네. 몰카라 그랬으면서 거짓말치기는. 혼잣말을 하며 영상을 즐긴 상민. 그는 며칠 뒤 인선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선은 거절했지만 팬직인 상민의 부탁에 둘은 다시 한번 만나 술을 마셨고 그날 밤 몸을 섞습니다. 상민은 처음에는 여자친구 생각이나 죄책감을 느꼈지만 인선을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죄책감은 옅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인선과 사귈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요. 인터넷에 얼굴이 다 팔린 그녀와는 즐기고만 싶었죠. 하지만 상민이 진지하다고 착각한 인선은 모텔에서 그에게 나도 네가 있는 대전으로 옮길까? 라 물었습니다. 상민은 우리 그런 사이 아니지 않아? 라며 발을 뺐고 인선은 이 말에 화를 냈습니다. 너 결혼하는 거 내가 다 망쳐놓을 거다. 회사에 바람피는 거 다 알릴 거다라며 길길이 날뛰었는데요. 겁이 났던 상민은 인선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화재를 내 인선이 불길에 죽은 것처럼 위장하려 했죠. 인선의 사망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은 그녀가 근무하던 마트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탕은 경찰들이 자꾸 들락거리자 마트 차를 훔쳐 도주합니다. 그리고 노빈에게 자신의 행방을 알렸죠. 노빈은 조심하라며 너의 단죄 능력은 귀중한 거니 잘 지켜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탕에게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만 골라 죽이는 능력, 그리고 살인을 저질러도 증거가 남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범죄자를 죽이고 완전 범죄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진짜 범인. 며칠 뒤 상민의 집 앞에 한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상민이 누구냐고 묻자 남자는 경찰 송촌이라면서 인선에 관한 일이니 시간 좀 내달라 했습니다. 둘은 상민의 집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상민은 인선과 바람핀 건 맞지만 자기가 죽인 건 아니며 헤어지려 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거짓말했죠. 이에 송초는 상민의 뺨을 꼬집으며 불 내려고 부탄가스 사는 거 근처 편의점에 다 찍혔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상민을 패서 기절시켰습니다. 몇 시간 뒤 상민이 일어나 보니 그의 원룸에는 가스 냄새가 가득했고 부엌 가스렌지 위에는 인덕션이 올라가 있었죠.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간 송초는 노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노빈에게 오랜만이다 말을 건넸죠. 사실 송촌과 노빈은 오래된 사이로 노빈은 이타에게 접근하기 전 송촌과 붙어 다녔습니다. 배트맨 옆에 로빈이 되고 싶었던 노빈은 힘이 약한 자신 대신 정의를 구현할 행동대장이 필요했는데요. 노빈은 처음에 송촌이 히어로 역할을 해줄 거라 생각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원래 경찰이었던 송초는 얼마 안 있어 경찰을 그만두고 노빈을 만나 자신만의 정의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빈의 생각보다 송초는 훨씬 더 잔인하고 잔혹했기에 어느 날부터 노빈은 그를 피했고 급기야 그로부터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둘의 사이가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노빈의 눈앞에 나타난 송촌. 그는 너를 일부러 안 찾은 거라면서 이번에는 목적이 있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빈이 새로 찾은 영웅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죠. 노빈은 송촌이 떠나고 장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날 장영사는 아버지가 누워 계신 병실에 찾아갔었는데요. 어머니는 꽃이라도 사왔어야지 라며 장영사에게 핀잔을 줬지만 장영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꽃을 좋아한 적이 없죠. 경찰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휴일에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장에 나가는 걸 선호했고 그의 어머니는 외로움에 바람을 폈습니다. 어린 난감이 이 사실을 알고 아빠에게 엄마의 부정을 알리자 아빠는 난감에게 모른 척하라며 엄마의 불륜을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일에만 몰두하다 어느 날 경찰 동료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그를 막겠다고 설득하다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 동료에게 맞아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죠.
장영사는 경찰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아버지에게 찾아가 하소연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대답을 해주진 않았지만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서였죠. 그때 노빈의 전화가 걸려와 장영사는 급하게 노빈을 만나러 갔고 그에게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송초는 출근길 만원버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여대생을 붙잡아 죽였습니다. 죄목은 가정교육 부족이었죠. 죽은 여대생의 아빠는 가족건설의 형 회장이었는데요. 그는 딸의 복수를 위해 조폭들을 풀어 송촌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송촌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형 회장의 위치만 노출시켰습니다. 형 회장은 위로받기 위해서인지 룸사롱에서 여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곳에 송촌은 칼을 들고 나타나 형 회장의 목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할 때 뒤에서 장영사가 등장해 그에게 총을 조준했죠. 송초는 형 회장의 목에 계속 칼을 들이밀면서도 장영사에게 친근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자식 많이 컸네. 나 기억 안 나? 사실 송초는 장영사의 아버지와 함께 경찰로 근무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장영사의 아버지가 말리려던 부정경찰이 바로 송촌이었죠. 송촌은 형 회장을 놓아줄 테니 그를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자신은 풀어달라 제안했지만 장영사는 형 회장이 죽든 살든 자기 알바 아니라며 송촌에게 계속 총을 겨눴습니다. 결국 송촌을 붙잡은 장영사. 하지만 송촌은 경찰차에 타서 잠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다시 한번 도망갑니다. 한편 노빈은 송촌이 이탕을 찾는 걸 알고는 이탕이 일하던 술집으로 찾아가 그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탕은 송촌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형이 그랬잖아요. 저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사실 이탕은 자신의 범죄를 남기지 않는 능력이 있었기에 송촌이 이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자 노빈은 미안하다며 그가 죄와 벌 책을 가져갔다 고백합니다. 이 책에는 이탕의 흔적이 남아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탕이 자신의 피를 빤 모기를 이 책으로 죽였기 때문이죠. 노빈은 이탕도 송촌처럼 잔인하게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 책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빈은 믿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계획이 있으니 자신을 따라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둘은 치과로 가 의문의 수술을 받게 되죠. 이탕의 최후. 이후 이탕은 갈 곳이 있다며 혼자 길을 나서는데요. 그가 도착한 곳은 이탕의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였죠. 이탕의 어머니는 집 나간 아들을 위해 매일 새벽에 교회를 방문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아주머니들은 저 집 아들이 살인사건 용의자라며 뒤에서 쑥덕거렸지만 이탕의 어머니는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렸죠.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이탕은 어머니 앞에 나타날 용기는 내지 못하고 조용히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숙소에 노빈은 없었는데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노빈은 몇 시간 전 장영사의 집에 찾아갔죠. 그는 송촌과 대적하기 위해 장영사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때 마침 송촌이 장영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송촌은 자신이 한 모텔에 죄와 벌 책을 두고 왔다며 장영사에게 가져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송촌은 자신의 위치가 경찰들에게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 판단해 장영사에게 대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장영사가 거절하자 그는 사진 한 장을 보냈는데요. 자신과 장영사 아버지의 셀카였죠. 송촌은 아직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신축 건물로 장영사의 아버지를 옮겨두었고 장영사가 책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아버지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장영사는 송촌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책을 찾으러 가려 하지만 노빈은 그에게 책을 가져다 주면 장영사도 그의 아버지도 죽을 거라 말합니다. 송촌에게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죽일 거라 했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죄와 벌 책이 한 권 더 있으니 이걸로 송촌을 유인하자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는 계획이 있다고 했죠. 둘은 그렇게 송촌이 있는 한 신축 건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니 송촌은 장영사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장영사에게 일단 총부터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장영사가 총을 내놓자 그는 그 총으로 노빈을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영사도 죽이려 들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건물이 어두워지더니 누군가 송촌을 때렸고 송촌의 손에서 총을 떨어뜨립니다. 나타난 사람은 바로 이탕이었죠. 총을 다시 주운 장영사는 불을 켰는데요. 송촌과 이탕은 서로 싸워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장영사는 이탕과 송촌 둘에게 번갈아 총을 겨누며 둘 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송촌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그래봤자 경찰은 다 썩었어. 네 아빠도 마찬가지고 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과거 경찰이었던 송초는 장영사 아버지의 후배로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승진해서 누락되었는데 그건 바로 그의 부모가 살인자였기 때문이죠. 송초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배우고 현장에서 발로 뛰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했는데요. 구내식당의 아줌마가 연변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십시일반 돈도 모아주었죠. 그때 장영사의 아버지는 아줌마에게 전달해달라며 현금 3만원과 물티슈를 주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물티슈가 유용하게 쓰인다고 덧붙였죠. 아무것도 몰랐던 송초는 아주머니에게 물티슈를 전달해 주었고 다음날 신문에서 조선족 황모씨가 물티슈에 필로폰을 적셔 입국 시도하다 세관에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송초는 놀라서 장영사에게 따졌고 장영사 아버지는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들었습니다.
그래도 송촌이 끈덕지게 달라붙자 장 형사의 아버지는 몽둥이로 송촌을 내리쳤습니다. 사실 장 형사의 아버지는 뒤에서 마약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그녀를 고향으로 보내준다고 꼬드긴 후 뒤통수 친 것이었죠. 열받은 송촌은 장 형사 아버지를 때렸고 그렇게 불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장 형사, 그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때 옆에서 이탕이 나는 왜 그리 찾은 거냐며 송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송촌은 이탕에게 정말 완전 범죄의 능력이 있는지 알고 싶어 그를 찾았다 했죠. 이 말의 끝으로 송촌은 이탕을 찌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장 형사는 송촌에게 총을 쏘았고 그는 즉사합니다. 이탕은 장 형사에게 자신도 죽여달라 부탁하는데요.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고 싶지 않다며 이걸 끝내기 위해서는 죽음뿐이라고 했죠. 그리고 장 형사가 든 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멋있는 그의 말과 달리 이탕은 오줌을 지렸습니다. 그도 죽음은 무서웠던 것이죠. 장 형사는 이탕을 쏘지 않고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 안에 휘발유가 있다며 그걸로 건물에 불을 지르면 된다고 알려줍니다. 사실 휘발유는 노빈의 아이디어였는데요. 노빈은 이탕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범죄를 덮어쓰고자 자신이 죽을 각오도 하고 있었죠. 치과에서 이들이 받은 치료는 서로의 이빨을 바꾸는 것으로 신원 확인 때 자신에게 이탕의 이빨이 나오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장 형사가 자신의 아버지를 안고 건물을 탈출한 뒤 이탕은 건물에 불을 질렀고 노빈과 송촌의 시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타버리고 맙니다. 이후 경찰은 노빈의 시체를 조사했고 이빨로 노빈의 시체가 이탕의 것이라 잘못 결론 내립니다. 이후 노빈의 도움으로 신분 세탁을 하게 된 이탕은 일본의 한 가게에서 노빈으로 변장하여 살아가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살인 장난감은 대의를 위해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진지하고 딱딱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귀여운 그림체와 유머 코드로 읽는 내내 재밌게 읽었던 작품입니다. 원작에는 작가가 내용 중간에 복선을 많이 깔아놓았습니다. 이 요약 영상으로 스토리를 파악하신 뒤 웹툰을 읽으시면 작가가 숨겨진 장치가 눈에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무